지금 전 세계 자금의 흐름에 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은가 폭등이라는 기사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은이 온스당 90달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죠. 은과 금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큰 불안이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실제로 금융권 내부에서 일부 기관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고, 갑작스럽게 웬 유동성 문제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든 투자기관이든 돈줄이 말라간다는 걱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다른 위험자산들 흔들리는데 비트코인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이유가 뭘까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돈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년 전인 2023년, 이 미국 은행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었던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당시에도 왜 저러지 했었는데 지금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은행을 못 믿겠으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은행 시스템에 금이 가면요, 이 시장 자금은 결국에 탈출구를 찾아서 비트코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근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가 폭등 자체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금값이 상승하는 건 많이 봤어도 은가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거는 흔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들이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거시경제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해지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한때 5%까지 상승했던 기준금리를 동결로 돌려나가면서 이 시장은 지금 곧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쭉 미끄러졌어요. 이러면 돈이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예금을 해도 이자 매력이 떨어지고 달러 자체가 가치가 줄줄 새는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작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빚을 엄청 늘렸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이 부채가 쌓였는데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대로 가다가 빚 못 갚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겠죠. 이 미국 연방정부도 나라 살림 적자가 심해지면서 결국에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뭘 사두냐, 당연히 금부터 사겠죠. 이 금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거의 영원한 가치 저장 수단이었으니까요. 이 은 가격은 원래 금보다 시장이 작아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요. 이번에 딱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불과 2달 만에 은값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작년 이맘때 온스당 30, 40달러 하던 게 지금은 90달러 가까우니까요. 1년 사이에 3배가 된 겁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이 은값이 상승하면 좋다, 광산회사들 돈 벌겠네, 이러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는 문제가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은과 금 등의 파생상품 시장을 떠올려 보자면은, 이 은행들과 트레이더들은 평소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은행은 고객한테 은 관련 파생상품을 팔고요, 본인은 은 선물을 공매도해서 해지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은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매도 쳐놓은 쪽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한 은행이 은 선물 때문에 망했다더라, 이런 풍문까지도 돌았습니다. 이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요,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 돈 좀 더 달라 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중앙은행에서요. 실제로 작년 성탄절 지나고 연말에 미국의 은행들이 연준의 긴급 자금 창구를 대거 이용했었죠. 이거 아무래도 연말 넘기기 빡빡하다, 현금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래서 하루에 746억 달러나 되는 돈을 빌려갔어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니 대체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가 폭등으로 인한 마진콜 사태가 배경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은 선물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이 거래소가 아예 선물 증거금을 20% 가까이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여기저기서 현금 수요가 폭발을 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위험할까요? 잘못하면 2008년 금융위기의 축소판처럼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 선물에 치인 은행이 크게 하나 나온다. 그 은행하고 거래가 많던 다른 은행들도 불안에 떨겠죠. 쟤 괜찮냐? 이러면서 돈 떼이는 거 아니냐? 서로 안 믿고 돈 안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은행들 사이에 단기자금 시장이 얼어붙어요. 유동성 균열이라는 건데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아직까지 은행 파산이 현실화한 건 아니겠지만 이 신용경색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국에서도 이런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진화 작업에 나섰어요. 거래소는 이제 진정해라, 이러면서 증거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열시키기 조치를 했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도 입으로는 시스템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살짝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만 하더라도 12월 중순에 기술적인 이유로서
단기 국채 좀 사줄게 뭐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시장에 돈을 풀었어요. 소방관 출동 단계인 셈인 건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조금 이상한 모순이 느껴지실 겁니다. 어라? 이거 금리도 내린다고 하고 유동성도 풀린다는데 그럼 주식도 오르고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나 유동성 공급은 증시의 호재죠. 근데 지금 뉴스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유동성 위기라거나 위험하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뢰도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는 단순하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아니에요. 돈과 금융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왔다라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예금하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은가격 폭등 하나로 혹시나 우리 은행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인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사실 아직까지 큰 은행 중에 무슨 문제가 터진 건 없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인데, 하지만 시장 심리라는 게 원래 그래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속상임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죠. 어느 은행이 날 밤에 망할 뻔했다더라, 연준이 몰래 돈을 댔다더라, 이런 소문이 X 같은 데서 퍼지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일단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증시에서 은행주가 하락하고 크레딧 스프레드 회사채 금리는 벌어지고 이 긴장 지표들이 꿈틀댔어요. 결국에 돈을 풀면 뭐하냐, 사람들이 시스템을 불안해하는데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 돈은 풀렸는데 그 풀린 돈이 기존 금융 틀 밖으로 새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보통 주식과 부동산 회사채 사러 가는데 이번에 금과 은, 비트코인 이런 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리 내린다는 뉴스랑 금융위기일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모순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 금융위기 조짐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생겼고,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또 돈이 실물자산으로 쇄도하는 악순환의 반복이겠죠. 요즘 시장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이 피벗할 때까지는 주식을 사지 마라. 피벗하면 금을 사라. 이 평소랑 정반대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연준이 피벗할 때는 뭔가 큰일이 터졌을 때라는 경험 때문입니다. 2019년, 2020년에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연준 피벗이 보이니까 오히려 어이구 이거 뭔 일 있었구나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정말 역설적이겠지만 이게 오늘날 시장 구조의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들이 암호화폐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탈출구라는 관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은행이 불안하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맡겨놓냐? 금고에, 현금에, 금에, 주식에, 부동산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요즘 들어 비트코인이 그 대안 리스트에 슬그머니 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거나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미국의 한 지역은행에서 예금 대규모 인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건 아주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행 돈만 빼면은 국채 사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했을 텐데 이제는 탈중앙 금융으로도 이 돈이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도 강자랑 약자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니까 알트코인 투자자들도 역시 이럴 때 비트코인에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비트 위주로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실제로 비트 도미넌스 지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개별 토큰보다는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이 메이저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 쏠림이 더 심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은 살만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커질수록 다른 잡코인들은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라는 거. 이번 사태는 그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위험할 때는 원래 제일 믿을 만한 것만 남기고 전부 다 정리하죠. 이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 덜 위험한 코인에만 돈을 남겨두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거. 그리고 아마 앞으로 정책이나 인식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은행이 한번 휘청인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이제 이런 매크로 이벤트에 엮여 들어가는 만큼 제도권 편입 요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도 일종의 시스템적인 자산이 돼가는데 우리도 공식적인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반대로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이 금융 안정을 해친다면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큰 흐름들은 결국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대안 찾기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지금 은행의 취약성을 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단번에 신뢰하진 않겠지만요. 최소한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다음번에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비트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는 거.
중앙화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어딘가로 탈출구를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금이나 달러가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의 탈출구로서 비트코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은행 파산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 자금들이 포착됐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은행을 안 믿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금융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비트코인이 포지정할 자리가 분명히 생겼음을 의미를 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은행 붕괴 같은 이 최악의 위기가 오게 된다면요.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으로서 각광을 받을 거고 반대로 위기가 아니어도 이 준비물로서 일정 비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이 중앙 금융에 금이 가면은 돈은 탈중앙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방향성이 앞으로 더욱더 선명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거에는 투자라고 하면은 기업 실적 보고 주식 사고 금리는 경제 성장과 물가만 보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정치나 국제 정세, 시스템 리스크까지도 전부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은가격 폭등 뒤에 러시아, 중국 같은 지정학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기술이 어떻고 채굴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했었다면은 이제는 연준의 통화정책, 달러 유동성, 국제금융규제 이런 거시 변수를 더 주목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건요. 비트는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글로벌 자산 시장 속에서 매크로 지형의 일부로 자리매김했고 기관이랑 정부들도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위기가 날 때마다 비트코인이 튀어오른다면은 누군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고 제 생각에 앞으로 2년 3년 내에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의 접근 방식이 무시라거나 탄압해서 관리랑 활용적으로 크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현실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우리의 금융 인프라에 편입할지 말지가 논의가 본격화되겠죠. 종합하자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가격 급등락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 돈의 구조적인 이동이 시작된 신호탄이라는 거고 은행 시스템과 전통 통화에 대한 신뢰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요. 이 자본의 흐름은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이번에 은가격 폭등과 유동성 균열 이슈는 그 방향성을 살짝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에 이번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은행 신뢰에 금이 간다. 그 틈새로 비트코인에 시장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 이번 사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하겠지만 이 초반 정황은 이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뉴스를 볼 때 표면에 가려진 돈의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겉으로는 전통 금융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이 물밑에서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씨앗을 키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에 과장된 주장처럼 보여도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랑 불신,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시장 자금의 대이동까지도 이런 큰 흐름의 끝자락에 비트코인이 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